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으로 큰 부를 일군 부모님과 그 재산을 둘러싼 자녀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세 김봉식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해서 서울 강남에 100억 원이 넘는 땅을 모았는데 결국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혼자가 됐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경상북도 시골에서 태어나 정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는데 보릿고개라는 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0살부터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20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왔어요. 돈 한 푼 없이 기차표도 얻어 타고 온 거였죠.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끼니 해결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오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글을 배우고 숫자도 익혔습니다. 무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년 정도 지나니 건설 현장에서 일당 받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작은 건설업체에 정식으로 취업한 거였죠. 월급쟁이가 된 건 처음이었는데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무렵 아내를 만났습니다. 같은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던 여자였어요. 둘 다 가진 거 없는 처지였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게 됐죠. 결혼할 때도 돈이 없어서 허름한 여관에서 간단히 혼례식을 치렀어요. 신혼집은 보증금 50만 원짜리 월세방이었고요. 그래도 둘이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들 민석이가 태어나고 2년 후에 둘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은 가난만큼은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야간 경비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견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어요. 옷수선, 부업거리, 뜨개질까지. 우리 부부는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30대 중반에 첫 부동산을 샀어요. 지금의 강남 일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어요. 남들은 왜 그런데 땅을 사냐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서울이 발전하면 이쪽도 분명 개발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땅을 산 후부터는 부동산에 푹 빠졌어요. 틈만 나면 여기저기 다니며 땅을 살펴보고 개발 계획을 알아보고 시세 변동을 체크했어요.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했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땅을 사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땅을 보러 다녔어요. 새벽에도 나가고 밤늦게도 나가서 좋은 땅이 없나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실패도 많았어요. 개발이 취소되면서 손해를 본 땅도 있고 시세가 떨어져서 속상했던 적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40대가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찍 산 강남 땅들이 하나둘씩 개발되면서 가격이 폭등했어요. 10배, 20배씩 오르는 땅들이 있었죠.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샀고 그렇게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갔어요. 50대가 되니 웬만한 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은 여전히 검소하게 했어요. 좋은 차를 사거나 비싼 옷을 입지 않았어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여행도 안 갔어요. 모든 돈을 재투자했거든요. 아이들 교육에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석이와 미영이 모두 좋은 학교를 보냈고 사교육도 시켰어요.
특히 민석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미영이도 이화여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했고요. 두 아이 모두 출세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제가 모은 재산을 정리해봤더니 100억 원이 넘더라고요. 대부분 강남 일대의 땅들이었어요. 시골에서 맨몸으로 올라온 제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좋은 것도 해주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상대방은 역시 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문벌도 좋고 학벌도 좋고 딱 봐도 우리 민석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저는 아낌없이 도와줬습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사줬고 결혼 자금으로 5억 원을 줬어요. 그때만 해도 기꺼이 해준 거였죠.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저희 부부에게도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고 주변에 자랑하기도 했어요. 결혼 후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자, 손녀도 생기고 가족이 늘어나니 더 행복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데 민석이 나이가 40이 넘으면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투자 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제가 가진 부동산 현황을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관심을 갖는구나 싶어서 좋았어요. 나중에 물려줄 재산이니까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버지, 그 땅은 언제쯤 정리하실 거예요? 이 부동산은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는 아버님,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게 어떨까요? 세금도 절약하고 가족들끼리 나중에 분란도 없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효율적인 상속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변호사 며느리 말이니까 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제안한 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가진 부동산을 미리 아들 명의로 증여해서 증여세를 절약하자는 거였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면 미리 주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반대했어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줘야 해? 우리가 죽고 나서 주면 되지 않아? 하지만 저는 며느리 말에 설득됐어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제가 가진 부동산 중 절반 정도를 민석이 명의로 증여했어요. 시세로 50억 원 정도 되는 땅들이었죠. 그때도 나중에 나머지도 다 물려줄 테니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증여를 한 후부터 민석이와 며느리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주 오지도 않고 와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금방 가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제가 뭘 부탁해도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법원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제안을 해왔어요. 아버지, 남은 땅들도 증여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때쯤 되니 아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민석이가 예전 같지 않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진짜 세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결국 저는 나머지 땅들도 모두 민석이 명의로 증여해버렸습니다. 총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아들에게 다 넘겨준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어차피 내 아들 것이고 나중에 우리 부부 뒷바라지도 잘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여가 모두 끝나고 며칠 후 민석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데 알아봤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니? 우리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도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어르신들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그때 아내가 화를 냈어요. 민석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집을 나가야 해? 어머니,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고 편할 거예요. 저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재산만 받고 우리를 버리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민석아, 너 지금 우리를 내쫓으려는 거니? 내쫓는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울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넘겨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계속 부모님과 얽혀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재산도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는 각자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아버님들 연금도 있으시고 집 팔면 당분간 생활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양원비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100억 원 넘는 재산을 받아놓고는 요양원비 일부 지원해 준다니요. 그것도 제 집을 팔아서 우리가 부담하라는 거였고요. 그때부터 민석이와 며느리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가끔 답장이 와도 바빠서 연락 못 드려 죄송하다는 식의 형식적인 메시지뿐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딸 미영이까지 오빠 편을 든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오빠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전문적인 돌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아, 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아버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빠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재산만 넘겨놓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효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 저희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00억 원 넘는 재산을 물려줬는데 결국 우리가 집을 팔아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 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석이는 단 한 번도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생신에도 연락이 없었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더 속상한 건 아내의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내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며 매일 울었어요. 결국 작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때까지 민석이는 오지 않았어요. 제가 연락했지만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어머니 임종인데 바쁘다니 정말 말이 되나요? 아내 장례식 때도 민석이는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어요.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절차만 밟고 가더라고요. 며느리는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미영이가 찾아오긴 하지만 그것도 몇 달에 한 번 정도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재산을 미리 물려준 게 실수였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도 이미 증여가 완료됐고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봤지만 증여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진 건 작은 아파트 하나와 얼마 안 되는 예금이 전부예요. 평생 100억 원 넘게 모았던 제가 이런 처지가 됐어요. 더 서러운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재산을 넘겨줬나? 자식들 성격도 모르고 그랬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창피하고 후회됩니다. 가끔 민석이가 살고 있는 우리 옛집 앞을 지나가 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집에서 민석이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쫓아낸 그 집에서 말이에요. 며느리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손자 손녀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그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민석이는 이제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부자가 됐어요. 제가 물려준 땅들 중 일부는 재개발되면서 몇 배로 올랐거든요. 그 모든 이익을 민석이가 혼자 차지한 거죠. 가끔 TV나 신문에서 민석이가 나오는 걸 봅니다. 성공한 법조인, 부동산 부자 이런 식으로 소개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성공 뒤에 버림받은 아버지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르죠. 지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재산을 물려줬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며느리 말에 속았을까?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민석이를 잘못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돈에만 집착하며 살았던 게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돈의 소중함은 가르쳤지만 부모에 대한 효도나 가족의 소중함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봐요. 이제 저는 76세입니다.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해요. 혼자 살면서 가끔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민석이가 다시 연락해 올까 하는 기대도 가끔 해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걸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 교육을 할 때 돈보다는 인성을 먼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진짜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마음이 무겁고 화가 납니다. 봉식 어르신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줬더니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먼저 봉식 어르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려는 부모의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재산 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넘겨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최소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재산은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상속이나 증여 전에 자녀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효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린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셋째,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할 때 조건을 달거나 부양 의무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넷째,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가치관,
서로에 대한 기대 등을 평소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다섯째, 자녀 교육에서 물질적 지원만큼이나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성공시켜도 효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녀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효 개념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봉식 어르신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 비록 증여가 완료되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증여 취소나 부양 의무 이행 청구 등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 노인 복지 서비스 등을 신청해 보세요.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종교단체나 동호회, 봉사단체 등에 참여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정서적 지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보세요. 비록 자녀들에게 실망하셨지만 아직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세요. 여섯째,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런 큰 상처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민석이와 며느리의 태도입니다. 부모님을 ATM 기계로만 생각하고 재산만 받으면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정말 비인간적이에요. 특히 며느리 수진이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변호사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악용해서 증여를 유도한 것도 그렇고 나중에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것도 정말 악질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증여나 상속 시 부양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또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 부양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해요. 교육제도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성과 도덕성을 기르는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해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 100억 땅도 안 주고 부모 마음 박살낸 아들 며느리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으로 큰 부를 일군 부모님과 그 재산을 둘러싼 자녀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세 김봉식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해서 서울 강남에 100억 원이 넘는 땅을 모았는데 결국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혼자가 됐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경상북도 시골에서 태어나 정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는데 보릿고개라는 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0살부터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20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왔어요. 돈 한 푼 없이 기차표도 얻어 타고 온 거였죠.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끼니 해결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오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글을 배우고 숫자도 익혔습니다. 무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년 정도 지나니 건설 현장에서 일당 받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작은 건설업체에 정식으로 취업한 거였죠. 월급쟁이가 된 건 처음이었는데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무렵 아내를 만났습니다. 같은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던 여자였어요. 둘 다 가진 거 없는 처지였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게 됐죠. 결혼할 때도 돈이 없어서 허름한 여관에서 간단히 혼례식을 치렀어요. 신혼집은 보증금 50만 원짜리 월세방이었고요. 그래도 둘이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들 민석이가 태어나고 2년 후에 둘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은 가난만큼은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야간 경비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견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어요. 옷수선, 부업거리, 뜨개질까지. 우리 부부는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30대 중반에 첫 부동산을 샀어요. 지금의 강남 일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어요. 남들은 왜 그런데 땅을 사냐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서울이 발전하면 이쪽도 분명 개발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땅을 산 후부터는 부동산에 푹 빠졌어요. 틈만 나면 여기저기 다니며 땅을 살펴보고 개발 계획을 알아보고 시세 변동을 체크했어요.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했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땅을 사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땅을 보러 다녔어요. 새벽에도 나가고 밤늦게도 나가서 좋은 땅이 없나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실패도 많았어요. 개발이 취소되면서 손해를 본 땅도 있고 시세가 떨어져서 속상했던 적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40대가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찍 산 강남 땅들이 하나둘씩 개발되면서 가격이 폭등했어요. 10배, 20배씩 오르는 땅들이 있었죠.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샀고 그렇게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갔어요. 50대가 되니 웬만한 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은 여전히 검소하게 했어요. 좋은 차를 사거나 비싼 옷을 입지 않았어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여행도 안 갔어요. 모든 돈을 재투자했거든요. 아이들 교육에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석이와 미영이 모두 좋은 학교를 보냈고 사교육도 시켰어요. 특히 민석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미영이도 이화여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했고요. 두 아이 모두 출세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제가 모은 재산을 정리해봤더니 100억 원이 넘더라고요. 대부분 강남 일대의 땅들이었어요. 시골에서 맨몸으로 올라온 제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좋은 것도 해주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상대방은 역시 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문벌도 좋고 학벌도 좋고 딱 봐도 우리 민석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저는 아낌없이 도와줬습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사줬고 결혼 자금으로 5억 원을 줬어요. 그때만 해도 기꺼이 해준 거였죠.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저희 부부에게도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고 주변에 자랑하기도 했어요. 결혼 후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자, 손녀도 생기고 가족이 늘어나니 더 행복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데 민석이 나이가 40이 넘으면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투자 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제가 가진 부동산 현황을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관심을 갖는구나 싶어서 좋았어요. 나중에 물려줄 재산이니까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버지, 그 땅은 언제쯤 정리하실 거예요? 이 부동산은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는 아버님,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게 어떨까요? 세금도 절약하고 가족들끼리 나중에 분란도 없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효율적인 상속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변호사 며느리 말이니까 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제안한 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가진 부동산을 미리 아들 명의로 증여해서 증여세를 절약하자는 거였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면 미리 주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반대했어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줘야 해? 우리가 죽고 나서 주면 되지 않아? 하지만 저는 며느리 말에 설득됐어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제가 가진 부동산 중 절반 정도를 민석이 명의로 증여했어요. 시세로 50억 원 정도 되는 땅들이었죠. 그때도 나중에 나머지도 다 물려줄 테니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증여를 한 후부터 민석이와 며느리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주 오지도 않고 와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금방 가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제가 뭘 부탁해도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법원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제안을 해왔어요. 아버지, 남은 땅들도 증여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때쯤 되니 아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민석이가 예전 같지 않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진짜 세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결국 저는 나머지 땅들도 모두 민석이 명의로 증여해버렸습니다. 총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아들에게 다 넘겨준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어차피 내 아들 것이고 나중에 우리 부부 뒷바라지도 잘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여가 모두 끝나고 며칠 후 민석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데 알아봤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니? 우리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도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어르신들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그때 아내가 화를 냈어요. 민석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집을 나가야 해? 어머니,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고 편할 거예요. 저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재산만 받고 우리를 버리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민석아, 너 지금 우리를 내쫓으려는 거니?
내쫓는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울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넘겨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계속 부모님과 얽혀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재산도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는 각자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아버님들 연금도 있으시고 집 팔면 당분간 생활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양원비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100억 원 넘는 재산을 받아놓고는 요양원비 일부 지원해 준다니요. 그것도 제 집을 팔아서 우리가 부담하라는 거였고요. 그때부터 민석이와 며느리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가끔 답장이 와도 바빠서 연락 못 드려 죄송하다는 식의 형식적인 메시지뿐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딸 미영이까지 오빠 편을 든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오빠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전문적인 돌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아, 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아버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빠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재산만 넘겨놓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효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 저희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00억 원 넘는 재산을 물려줬는데 결국 우리가 집을 팔아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 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석이는 단 한 번도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생신에도 연락이 없었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더 속상한 건 아내의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내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며 매일 울었어요. 결국 작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때까지 민석이는 오지 않았어요. 제가 연락했지만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어머니 임종인데 바쁘다니 정말 말이 되나요? 아내 장례식 때도 민석이는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어요.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절차만 밟고 가더라고요. 며느리는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미영이가 찾아오긴 하지만 그것도 몇 달에 한 번 정도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재산을 미리 물려준 게 실수였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도 이미 증여가 완료됐고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봤지만 증여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진 건 작은 아파트 하나와 얼마 안 되는 예금이 전부예요. 평생 100억 원 넘게 모았던 제가 이런 처지가 됐어요. 더 서러운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재산을 넘겨줬나? 자식들 성격도 모르고 그랬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창피하고 후회됩니다. 가끔 민석이가 살고 있는 우리 옛집 앞을 지나가 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집에서 민석이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쫓아낸 그 집에서 말이에요. 며느리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손자, 손녀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그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민석이는 이제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부자가 됐어요.
제가 물려준 땅들 중 일부는 재개발되면서 몇 배로 올랐거든요. 그 모든 이익을 민석이가 혼자 차지한 거죠. 가끔 TV나 신문에서 민석이가 나오는 걸 봅니다. 성공한 법조인, 부동산 부자 이런 식으로 소개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성공 뒤에 버림받은 아버지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르죠. 지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재산을 물려줬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며느리 말에 속았을까?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민석이를 잘못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돈에만 집착하며 살았던 게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돈의 소중함은 가르쳤지만 부모에 대한 효도나 가족의 소중함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봐요. 이제 저는 76세입니다.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해요. 혼자 살면서 가끔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민석이가 다시 연락해 올까 하는 기대도 가끔 해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걸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 교육을 할 때 돈보다는 인성을 먼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진짜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마음이 무겁고 화가 납니다. 봉식 어르신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줬더니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먼저 봉식 어르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려는 부모의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재산 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넘겨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최소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재산은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상속이나 증여 전에 자녀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효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린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셋째,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할 때 조건을 달거나 부양 의무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넷째,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가치관, 서로에 대한 기대 등을 평소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다섯째, 자녀 교육에서 물질적 지원만큼이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성공시켜도 효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녀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효 개념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봉식 어르신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 비록 증여가 완료되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증여 취소나 부양 의무 이행 청구 등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 노인 복지 서비스 등을 신청해 보세요.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종교단체나 동호회, 봉사단체 등에 참여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정서적 지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보세요. 비록 자녀들에게 실망하셨지만 아직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세요. 여섯째,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런 큰 상처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민석이와 며느리의 태도입니다. 부모님을 ATM 기계로만 생각하고 재산만 받으면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정말 비인간적이에요. 특히 며느리 수진이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변호사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악용해서 증여를 유도한 것도 그렇고 나중에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것도 정말 악질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증여나 상속 시 부양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또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 부양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해요. 교육제도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성과 도덕성을 기르는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해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재산은 일시적이지만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은 평생 가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봉식 어르신께서는 지금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자녀들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어르신 자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요. 남은 인생을 자녀들에 대한 원망으로 보내지 마시고 어르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부모님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민석이나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올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보호 조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배신한 사람들이 또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절망스럽고 외로우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분노하셨을 거예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봉식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평소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해요. 재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모든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은 신중해야 해요. 최소한 자신의 노후 생활비는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해요. 가족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법적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식 어르신께서 앞으로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재산 증여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서로 위로하고 조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 부모에 대한 효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등 기본적인 가치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봉식 어르신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말 힘드시겠지만 어르신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절망적인 생각이 드시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명의전 하천 588-9191라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199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희망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